이번 시간은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표현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의의를 보면 일단은 키포인트가 불특정이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을 쓰거나 집필, 그다음에 광고, 방송, 이런 것들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이고, 이와 비교할 것으로 특정인에게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사생활로 보호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고 어떤 수단을 이용한 거, 편지,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전화기, 전화를 이용해서 대화하는 것은 통신수단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에서 보호가 된다. 그래서 우리 형집필법상 집필물의 외부 발송을 허가하는 조항이 있는데, 집필하는 거 여기까지는 표현인데, 그걸 외부 발송하는 것은 편지로 보내는 거니까 이때는 통신의 자유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헌이냐 위헌이냐에선 결론은 합헌이었지. 근데 결론이 합헌인 것은 쉬운데, 지문 속에서 집필물 외부 발송을 허가하는 형집필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과잉금지 주입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쓰면은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집필물 외부 발송은 특정인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집필과 다르게 집필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 표현의 범위는 어디까지 보호해주냐? 이때 보호 영역은 모든 형태의 표현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넓지. 모든 형태의 표현, 그것들 다 보호 영역에 포함이 된다. 모든 형태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상업 광고도 당연히 표현에 대해서 보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음란, 저속한 표현도 당연히 모든 형태의 표현에 들어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그래서 구조가 일단은 보호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제한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일반적으로 기본권은 다 마찬가지로 보호영역이 있고 그 안에 제한, 그 안에 침해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구조로 또 역시 표현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상업 광고도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다만 상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좀 더 쉽다. 이 기본권인데 이것도 제한하기가 쉽다. 그래서 제한할 경우에 완화된 비례 심사를 택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고 완화된 비례 심사. 그래서 일반적인 과잉금지 원칙 같은 경우는 목수 침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그다음에 침해 최소성, 그다음에 법익 균형성, 이렇게 네 가지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되지. 근데 완화된 비례 심사를 통하기 때문에 상업광고 같은 경우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요것만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요게 맞지. 그래서 일반적인 비례 원칙처럼 최소한의 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상업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규정을 심사할 때 완화된 비례 심사를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목수침법 같이 엄격하게 따지지 않고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이면 일단은 합헌을 본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인지 여부까지 따져보지 않는다. 그리고 음란 저속한 표현도 역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일단 들어간다. 다만 제한이 되겠지.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보면 당연히 37조 2항의 제한, 즉 과잉금지, 비례 원칙 심사를 당연히 하겠지. 그래서
과하게 제한하지 마라. 그리고 제한하려면 법률로 해라. 이게 기본적인 과잉금지 원칙이고, 당연히 표현의 자유도 역시 이 기본권 원칙은 당연히 적용이 되고, 플러스 알파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21조 제4항에 뭐라고 써있냐면 타인의 명예를 건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공중도덕,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마라. 그래서 이 규정을 두고 우리 헌재는 이게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다. 즉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그때는 제한하라는 제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헌재는 밝히고 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는 것만, 즉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만 제한해라. 제한 요건을 규정한 것이 맞다. 왜냐하면 아까 보호 영역에는 모든 형태의 표현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즉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그런 표현도 다 보호 영역에는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21조 사항이 보호 영역에 한계를 설정하는 조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내는 거야. 그래서 이 거꾸로 내면 오히려 그 지문에서 틀린 거 찾기 쉬운데, 헌법 제21조 사항은 타인의 명예, 공중도덕 쭉 써놓고 그것은 우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규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를 보고 있다면 틀린 지문이야. 그거 발견하기 쉽지가 않지.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21조 사항은 남한테 피해주는 것만 제한하라는 제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지,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보호 영역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 영역의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형태의 표현, 모든 표현 다 보호 영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해서 그건 뭐야? 표현 자체가 아닌 거지. 표현 자체가 아닌 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판례를 위주로 보면 표현의 방법까지, 그래, 표현을 자유롭게 해라. 근데 표현의 방법까지 나라에서 마련해 줄 것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판례가 과연 뭐냐 하면 전부 거부 표시 판례야. 그래서 유권자가 우리 투표라 들어갔을 때 1, 2, 3, 4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 도장 찍게 돼 있잖아. 근데 1, 2, 3, 4번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전부 거부 표시, 여기에 전부 거부라는 이 표시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데, 판례 헌재에서는 전부 거부 표시 같이 이 표시하는 방법까지 나라에서 마련해 줄 것은 필요 없다. 그래서 표현의 방법까지 마련할 것을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하지는 않는다라고 봤고, 표현의 방법 마련 일단 아니지. 그 다음에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표현이 아니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현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야. 기탁금은 뭐냐? 기탁금은 처음에 등록하고 돈을 납부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내면 선거에도 못 나간다. 그래서 등록금, 기탁금을 납부하는 것은 뭘 제한한다?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갔어. 근데 일정 득표수 이상 받을 경우에만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이 반환 조항은, 이것은 선거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지. 그래서 돈의 문제기,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재산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기탁금 등록 납부 조항은 선거에 나가고 안 나가고를 정하기 때문에 공무단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기탁금 반환 조항은 돈을 돌려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기본권 우리 경합에서 납부 조항은 공무단임권 위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환 조항은 돈이니까 재산권 위주로 판단한다. 둘 다 역시 표현이 아니다. 누구 특정 다수인에게 어떤 나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라고 봐서 표현의 자유 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표현의 자유 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헌법소원 낸 사람이 너무 뜬금없이 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를. 핸드폰을 빌려주지 마라. 남한테 빌려주지 마라.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거지.
빌려주는 것을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 응? 헌법상 제기한 사람은 표현으로 주장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는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 제한 자체가 아니다라고 봤지. 그래서 빌려주고 하는 것, 빌려받는 거 이런 것들은 표현이 아니라 단순 일반적 행동 자유 영역에 포함될 뿐이다. 그래서 빌려주고 싶은데 뭐뭐 하고 싶은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겠지. 그래서 빌려주고 싶은데 빌려주지 못하게 했으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봤지. 그 다음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 중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리라는 것이 나오고 액세스권이 도출되는데 이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을 봐가지고 뜻이 뭐냐면 국민, 즉 언론사도 포함해서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청구하는 것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보공개법으로 이거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액세스권 같은 경우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인이 언론사라는 사인끼리의 문제야. 그래서 국민이 언론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 액세스권이다. 그래서 액세스권은 국민이 언론사 사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정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는 언론중재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이다. 그러면 먼저 알 권리를 살펴보겠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으로 알 권리는 명문 규정은 헌법에 없다. 그리고 다만 21조 우리 표현의 자유에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다. 표현을 하려면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다리 말에 법률이 따로 없더라도 법률이 제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없더라도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거야.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우리는 정보공개법 아까 얘기했듯이 정보공개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게 없더라도 알 권리는 법률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률 제정으로 구체적인 제정으로 인해 가지고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21조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이 없더라도 알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알 권리의 내용을 보면 알 권리는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냐? 그래서 알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청구권적 성격도 있다. 자유권적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보에 접근할 자유야. 우리가 TV 보거나 잡지도 봐도 되고 신문 보는 거 정보를 우리가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이럴 경우에 자유권적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청구권적 성질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뭘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권으로 이 청구권 성질이 드러나지. 이 정보 공개 청구권이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알 권리야.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정보 공개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알 권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정보 공개 청구권을 한번 공부해 보면 우리 알 권리 중에서 정보 공개 청구권 그러니까 단어는 되게 익숙하지. 워낙 수용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 정보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정보공개 청구권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일반적 모든 국민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국민이 내가 그 정보와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자기랑 관련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놈도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할 수가 있다. 이해관계 없는 놈도 청구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 있는 놈이 청구하는 것이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다. 이때는 이해관계가 있는 놈이야. 그래서 이해관계 있는 놈이 직거를 청구하면 그때는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자기랑 관련이 없어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판례가 우리가 일반 국민, 지가 국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 그래서 국회에 대해서 입법 과정을 공개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 때문에 모든 국민은 국회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어디서 도출되냐면 알 권리, 즉 정보 공개 청구권에서 도출된다. 그리고 개별적 정보 공개 청구권, 직거랑 관계 있는 것도 당연히 보장이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 없는 놈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할 수가 있고, 이해관계에 만약에 있는 놈이 청구했다. 있는 놈이 청구를 했다. 이때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있으면 공개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해관계 없는 놈도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있는 놈이 직거를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그 정보가 있다면이야. 그래서 알 권리는 이미 있는 정보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있는 정보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즉 다른 말로 새로 생성한 정보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정보가 없다. 그다음에 그냥 부존재 한다라고 통지하고 끝이야. 그래서 새로 정보를 생성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알 권리에서도 하나, 알 권리와 국가 기밀. 국민은 알고 싶어. 근데 국가에서는 국가 기밀이라고 알려주고 싶지 않아. 이것은 과연 기본권 충돌인가? 알 권리와 국가 기밀이 충돌했다. 기본권 충돌이 아니야. 알 권리 기본권 맞지? 그치? 국가 기밀 기본권이야? 기본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기본권은 국민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기본권이지. 근데 국가 기밀 누가 갖고 있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상대방인 국가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법익과 이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익 충돌을 보는 거야. 법익의 충돌이다. 그래서 알 권리와 국가 기밀 간에 충돌할 경우는 이거는 그 기본권 충돌로 보아 하면 X야.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법익 충돌이다. 기본권 충돌이 아니다. 그래서 법익 충돌을 본다는 걸 일단은 알아둬야 되고, 법익 충돌을 본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일단 기본권의 원칙이 뭐야?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는 게 원칙이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권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기밀을 최소한으로 해야 돼. 그래서 국가기밀은 최소한만으로 한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공지된 것은 국가기밀로 볼 수가 없다. 이미 공지된 것은 기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이 청구를 하면 그때는 알려줘야 한다. 이런 말, 이미 공지된 것도 국가기밀이 아니다라는 여기서 나오고, 이미 공지된 말, 이런 말이 또 딴 데 나오는데 비교할 것으로, 이미 공지된 것도 사생활, 그다음에 개인정보 여기 기본권에는 들어가지. 이미 공지된 것은 국가기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미 공지된 것도 사생활과 개인정보 같은 이런 우리 기본권에는 포함된다. 이미 공개된 사실도 사생활 자유 영역에 포함되고 이미 공지된 것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 다만 국가기밀은 이미 공지된 것은 국가기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만 기밀로 봐라. 그래서 웬만하면 알 권리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다
공개해라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알 권리 제한과 침해를 살펴볼 건데, 일단 알 권리 이만큼의 알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제한이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알 권리의 보호 영역에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 거, 즉 제한도 아닌 거.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배운 것 중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거.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뭘 제한하는 거 같지? 뭐를 제한한다. 태아의 성별 고지, 성별을 알고 싶다 해서 알 권리 제한이 아니라겠지. 태아의 성별 고지는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태성인 일반적 인격권 제한이야. 그다음에 제한에는 들어가는데 침해인 게 있고 침해가 아닌 게 있겠지. 제한에도 침해인 것은 왜 침해야? 과하니까.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침해인 것이 있을 것이고, 침해가 아닌 것은 과하지 않다. 그래서 과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따져볼게. 알 권리 제한이면서 침해인 거. 대표적인 판례로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은 거. 이것을 알 권리 침해로 봤다. 포인트는 성적이야. 성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 그러면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변호사 시험 당사자가 성적을 알고 싶은데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연히 알 권리 제한이 맞겠지. 성적 공개하는 것은 그러면 역시나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때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이 수단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수단이 뭐냐면 공개하지 않는 게 수단이야. 여기서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볼게. 우리가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된 것들이 있고, 목동에서 혼인 2번 한 후에 그다음에 교제 촬영하러 갔다. 긴급하게 교제 촬영하러 갔다. 그게 정당성이 없는 것이었고, 수단이 적절하지 않은 것 중에서 그때 경비를 할지 변호사를 할지 고민 중이다. 그지? 그거 있었지. 그래서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 생각을 해봐. 변호사, 방금 배웠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 공개하지 않는 수단 자체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변호사가 우리 교도소에 들어올 때마다 소명 자료를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마다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거. 원래는 집사 변호사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오히려 더 소송만 남발시키고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것도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거. 또 개업 제한 자체가 수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 그래서 변호사 판례 세 가지 수단의 적절성을 부정하는 거, 변호사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 소명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개업지를 제한하는 거. 이 세 가지는 변호사 관련 판례 중에서 수단의 적절성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변호사의 성적 공개 안 한 거, 소명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 들어올 때마다, 그 다음에 개업지 제한한 거, 성적 소개, 변호사 성적 소개는 수단 적절성을 부정했다. 변호사의 성적을 소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부정했다. 변호사의 성적을 소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을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알 권리 침해를 본 것 중에서 방금 변호사 성적을 공개를 안 했어. 수단 자체가 잘못됐다겠지.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법을 이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 변호사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수단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 판결을 했을 거고, 법을 개정해서 공개한 것으로 바꿨는데
이 입법자가 약간 소심한 거야. 그래서 6개월 이내, 시험 본 합격자 발표 후에 6개월 이내에만 공개하는 이 수단은 적절하지. 근데 6개월 이내가 너무 짧다. 6개월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선 이때는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하는 거 봤어. 역시 과잉문제 원칙에 반한다. 당연히 그래서 위헌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똑같이 위헌이지만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는 수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거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만 공개하는 것, 그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최소성에 반해서 과잉문제 원칙에 위반돼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본 거야. 결론적으로는 뭘 침해한다? 성적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다.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단이 적절하지 않아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침해하는 것은 성적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6개월 이내. 이 너무 짧은 거. 요거를 요 판례에서 나오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알 권리 침해한 것으로 또 좀 옛날 판례지만 유명한 거, 조속한 간행물에 대해서 출판 자체를 금지한 거야. 그래서 조속이라는 표현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다. 일단 명확하지 않는 개념 갖고 출판을 자체를 표현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알 권리 침해다 라고 봤어.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조속한 간행물 나오면 그냥 조속 나오면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조속 나오면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조속한 나오면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알 권리도 침해한다. 조속한 간행물 출판 금지는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조속한 명확히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반, 알 권리 침해. 근데 명확성 원칙 위반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최근 판례 중에서 정치 자금 내역 열람 기간을, 정치 자금 내역을 열람하는 기간을 주되 이거를 3개월로 제한했다. 이게 알 권리 침해로 헌재가 봤는데, 한번 보자. 여기서 열람하게 해줬어, 안 해줬어? 열람하게 해줬으니까 이때 수단은 적절하지. 근데 3개월만 열람하래. 너무 짧다. 그래서 최소 침해성 원칙에 위반되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최근 판례. 그 다음에 정보위원회, 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정보위원회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국정원 같은 것들을 심사하는 위원회야.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는 거.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을 최근에 알 권리 침해로 봤다. 옛날에는 국정원 하면 모든 것을 다 비밀로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정원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논리는 뭐냐면 헌법 제50조 거기 보면은 국회의 의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의사 공개 원칙, 정보위원회도 역시 국회 하나인 위원회인데, 국회위원회인데 당연히 이것도 헌법상의 원칙에 따라서 공개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정보위원회라고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그 다음에 침해가 아닌 것, 물론 알 권리 제한은 있는 거야. 침해가 아닌 것으로서 아까 변호사 성적을 안 알려주는 것은 알 권리 침해라고 봤는데 요거와 비교할 것으로 한의사 시험 이건 시험 성적이 아니고 한의사 시험 문제하고 정답, 한의사 시험 문제하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 요것은 합헌으로 봤다.
우리 옛날 시험에서 뭐 6급 시험, 5급 시험 한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지를 걷어가고 공개하지 않았어. 그때 이유가 뭐냐면 문제 풀이 적기 때문에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다가 문제 풀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딱 공개했지. 공정성을 위해서. 근데 한의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의사라는 그 종목 그 관련 과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공개해주면 낼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 낼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알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성적을 안 알려주는 게 아니야. 문제하고 정답 공개 안 한 거야. 이때는 합헌이다. 그리고 최근 판례 중에서 신문 편집인, 신문 관련된 종사자들은 이 아동보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도하지 마라. 그 사람이 신상이 털리지 않게 보도하지 마라. 아동보호 사건 보도 금지 규정을 22년에 알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합헌으로 봤다. 아동보호 사건 보도돼야 알고 싶지. 그러니까 알 권리 제한하는 건 맞아. 근데 알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알 권리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알 권리와 비교했던 액세스권인데 다시 한번 알 권리는 누가? 국민. 여기 국민은 언론사도 포함돼서 국민이야. 국민이 누구한테? 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권으로 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국민과 국가에 관한 대국가적 효력인 거고. 반면에 이 액세스권은 국민, 일반 국민이지. 일반 국민 사인이 또 국민 중에서 언론사, 일반 사인이 일반 국민이 언론사한테 청구하는 세 가지의 청구권, 즉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라는 이 세 가지의 청구권을 얘기한다. 그래서 대사인적 효력이야. 국민과 국민, 언론사도 사인이니까 사인과 사인의 관계인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이다. 그래서 액세스권 살펴보면 일단 언론사가 있고 언론사가 어떤 막 보도를 할 거 아니야. 언론사가 보도를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청구를 하는 건데 역시 언론사도 사인이고 국민도 사인이다. 그래서 사인인 국민이 사인인 언론사한테 청구를 하는 건데 언론사가 어떤 보도를 했어. 보도의 내용이 어떤 뭐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적 주장.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팩트에 대해서 어떤 팩트, 진위 여부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언론사가 보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표현을 사실적 주장이라고 해. 그래서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 주장, 뭐 사견,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사실적 주장을 했어. 그런데 이 사실적 주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허위, 가짜 뉴스였어. 지금 유튜브에 가짜 뉴스 엄청 많지. 가짜 뉴스였으면 이거를 이제 피해가 발생할 거 아니야. 피해자가 발생하면 이때 이거를 똑바로 바르게 고쳐주세요. 그지? 허위니까 똑바르게 바르게 고쳐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언론사 니네가 스스로 좀 바르게 고쳐주세요. 피해를 받았으니까 언론사 니네가 바르게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정정보도 청구다. 이 정정은 뭐야 결국? 허위인 것을 사실인 것 진실로 정정해달라. 이게 정정보도 청구다. 그래서 피해가 가짜뉴스기 때문에 피해가 클까 작을까? 응? 가짜뉴스 피해가 엄청 크지. 그래서 이거는 소송 갔을 때 신속이 중요해? 아니면 가짜뉴스니까 신중이 중요해? 신속한 것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속을 위한 가처분, 정정보호 청구권을 가처분을 한 것은 위헌이야. 왜냐면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정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으로 가라. 신중하게 본안 판단해서 판단해라. 그래서 이게 정정보도 청구는 가처분 위헌. 그래서 신중하게 본안 판단으로 가라. 가처분 위헌인 것은 정정보도 청구야. 그 다음에 허위인지 진짠지 허위인지 상관없어. 몰라.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반박하고 싶어. 반박이 뭐냐? 내 글을 좀 실어주세요. 내 글을 좀 실어주세요가 반박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론 보도 청구라고 한다. 그래서 반박글을 게재해 주세요 라고 한 게 반론 보도 청구권. 이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아직. 하고 그 보도를 들은 사람들도, 우리 시청자들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라. 어떤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믿진 않아. 그래서 피해가 그 정정보도의 허위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보다는 좀 더 작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반론보도 청구권 같은 거는 신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박글 제시하는 거니까 신속해도 된다. 그래서 반론보도 청구는 가처분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위헌이 아니다. 정정보도 청구권은 신속보다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하면 위헌이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내가 반박글을 좀 내고 싶다는 빨리 내야지. 다 잊혀지면은 반론보도 청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신중보다는 오히려 신속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반론보도 청구는 가처분으로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반론보도 청구권을 가처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정보보도 청구권은 가처분을 하면 위헌이지만 반론보도 청구는 가처분을 하면 위헌 아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고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편할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G드래곤이 지난번에 마약 때문에 수사 받았지. 응? 마약 때문에 수사 받았어. 지금 어떻게 됐어? 마약 수사 끝나고 무혐의 나왔지. 무혐의. 그치? 그러면 G드래곤이 마약했다는 것은 진짜야 가짜야 아니면 몰라. 응? G드래곤이 마약했다라는 것은 무혐의 나왔잖아. 결론이. 이거는 가짜 뉴스잖아 결국. 응? 가짜 뉴스면은 신중하게 이거를 정정할 필요가 있지. 응? 정정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마약이 무혐의 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 TV만 틀면 계속 나오지. 응? 이재명, 김건희, 뭐 여러 가지 나오지. 한동훈 뭐 자녀 비리 뭐 의혹, 의혹 나오잖아. 의혹. 이거 수사 끝났어 안 끝났어? 수사 아직 안 끝났지. 그럼 이게 진짠지 허위인지 알 수가 없다. 그지? 그래서 이재명, 예를 들어가 이재명의 대장동 뇌물 받았다라고 의혹을 맨날 제기하지. 뇌물 의혹 제기하는데 이게 아직 진실 여부를 모르겠어. 이거는 가짜 뉴스는 일단은 아니야. 가짜 뉴스 아니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으면 이때는 반론보도 청구권을 해야 된다. 이미 허위, 가짜뉴스인 게 확실한 경우에는 그거를 바꿔달라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일단 반박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신속하게 반론보도 청구권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엑세스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추후보도 청구권, 그것은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청구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헷갈리면 안 돼. 둘 다 사실적 주장. 이게 진실이라는 뜻이 아니야. 사실적 주장. 어떠한 팩트를 얘기했는데 그게 가짜다. 그럴 때는 정정.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 그럴 때는 반론보도 청구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적 주장, 뭐 허위 주장 이거 아니야. 둘 다 똑같이 사실적 주장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가짜라 피해받으면 정정보도 청구권.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분 나빠. 그래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 그럴 때는 반론보도 청구권이야.